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경기도의 한 고위 간부가 사면 초과에 빠지면서 한국에서의 사법 처리는 물론이고 미국에서의 제재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53년 만에 납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에 대한 철학과 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상급 배우 김수현 씨가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는데요. 탈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스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북 포항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와 하천 정화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로 경제 살리기에 일조하고 있는 외국 정상 부인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대형 기업 마트가 다음 달 3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기로 했는데요. 골목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대형마트들은 어떻게 할지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 실세인 김성애 실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형을 욕하지 마라. 이런 아주 직접적인 표현도 썼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수원지검에 그 김성태 회장과 또 이화영 부지사가 대峙를 했을 때에 네. 이 그 김성태 그 부회장이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 본인을 옛날에 형님 동생 하다가 갑자기 회장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오늘 왜 그렇게 지금 김성태 그 전 회장이 화를 냈는지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핵심은 뭐냐면은 2019년도에 이제 북한 그 관련되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니 당신 지금 그 경기도에서 돈을 스마트팜과 관련해가지고 500만 달러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거 지금 주지 않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우리 말을 어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를 궁지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번개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김성태 회장이 왜 우리 형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1000만 불이라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어떤 험한 분위기를 다 이렇게 다 봉합을 하고 네. 결국 이 사건을 하도록 했다는 그 내용인데 오늘 그 나온 내용을 전후를 보면은 그 사이에 이 김성태 회장과 그 이화영 지사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같이 그 자리에 있던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 사람이 보고 증언을 했다는 건데 우리 형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냐. 얼마든지 이때 나온 액수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1000만 불이든 내가 해주겠다. 이게 이제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 부회장 특유의 그런 장담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법정에서도 이 발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지금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당시 이제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쌍방울의 사업은 별개다. 한마디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지 서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돈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네네. 쌍방울에서 대납해 주겠다. 그렇죠. 한마디로 두 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부지사까지 이제 앞세우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성과를 배경으로 해서 대선까지 생각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납해 준 건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
제3자 뇌물죄가 될 여지가 있고 나아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거의 1,000만 달러가 갔다는 것 아닙니까? 800만 불, 뭐 300만 불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방북에 대한 입장료, 통행료로 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 뇌물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지사 F 대북 사업과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별개인지 아니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시니까 여기에 나온 증언 중에 하나가 테이블을 엎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법정에서 만약에 이제 판사에게 설명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상황도 어떻게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지금 그 방영철 쌍방울 부회장과 또 김성태 회장 그리고 또 이화영 지사와 또 북한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3자가 봤을 때 분위기가 험하고 단순히 험악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 테이블을 엎을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이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 생생하다. 결국 그것은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세밀하게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영철 당시 부회장은 검찰이 왜 입장을 바꿔서 범행을 자백했느냐고 묻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대북 사업을 쌍방울이 혼자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를 믿고 추진한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영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그렇게 심경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이화영 전 부시장의 태도죠.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네네. 이걸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활동을 할 때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차량 제공까지 했다. 그러면 그건 별개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뭔가 쌍방울과 공동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와 협력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제 방영철 전 부회장이 제시를 한 겁니다. 한편 검찰에서 나온 또 중요한 얘기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 말에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단서를 확보했는데 이게 북한에 경기도 쌀 10만 톤을 추가로 보내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경기도 쌀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겁니다. 경기도와의 이제 관련성이겠죠. 네. 쌀 10만 톤이라는 것이 개인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김성애 실장이 이제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정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500만 불 이 대북 송금 해준다고 그래놓고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왜 안 보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방영철 전 부회장이 관련해서 이제 나온 내용이 검찰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필 편지가 확인된 건 아닌데 친필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단서를 확보한 거죠. 단서라는 거죠? 그 예. 내용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500만 불을 빨리 못 보내주는 것에 대한 하답과 보답으로 경기도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 이런 친필 편지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성을 했었다는 것인 거죠.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자꾸 다루는 건 뭐 수사 속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측면이 미국의 어떤 제재 가능성을 외환 불법 송금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VOA라고. VOA가 지난 2019년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됐던 외국인 2명에게 미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도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보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가 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잘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이 이제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그렇죠. 그로부터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북한과 관련되는 기업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인사들에 대한 것도 규제를 하면서 그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관련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이 평양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가서 그 일을 했던 그 스페인 국적자와 영국 국적자에 대해서 실제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서 이게 FBI가 기소를 하고 그 네. 내용을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법 체계 하에서 어떤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FBI가 수사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후에 외교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3일에 열린 납세자의 날은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5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세금에 대한 철학 그리고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또 톱스타 김수현 씨의 모범 납세자 표창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 소식도 나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림산업 등 모범 납세자와 김양일 국세청 기획담당관 등 모범 세무 공무원들이 표창되었습니다. 네, 53년 만에 대통령이 납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그 뉴스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수현 씨 하면 정상급 스타 아닙니까? 예, 별에서 온 그들 이 완전히 별그대. 별그대, 별에서 온,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슈퍼 히트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듯이 한류 스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대 우리가 세금 관련된 걸 보면은 세금을 잘 안 내는 그런 탈세하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잘 내는 연예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었죠. 예. 그 납세를 잘한 연예인으로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 네. 또 런닝맨으로 상당히 유명한 여자 연예인인데 그렇죠. 뽑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세청의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발언 내용이 돼요. 모범 납세자 덕분에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금 잘 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그렇다지 어렵지 않은 중요한 또 동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세금 제대로 앞으로도 긋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모범 납세자 표창을 주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혜택이 좀 다양하다는데 좀 쏠쏠하다네요, 그 혜택이. 쏠쏠합니다. 네. 한마디로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혜택 이 큰 두 줄기가 있는데요. 아, 네. 세정상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조사를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3년간 안 받는다? 네네. 그 사이에 이제 더 열심히 또 돈 벌고 제대로 이제 하라는 취지에서 3년 동안 혜택을 드리고 또 어떤 세금 조사를 있다고 할 경우에도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시점을 이렇게 본인들이 준비하고 할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페이버를 줘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사회적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적 혜택이 뭐냐면은 기차를 탈 때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할인해 준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해외 출장을 갈 때에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할 때 그 전용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드나들 수도 있고, 아하, 네. 예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공공기관에 우리 주차할 때는 주차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것 이외에도 상당수의 어떤 혜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범 어떤 납세자라는 그 자체의 명예적인 혜택뿐만 아니고 실질적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고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 내지 3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뉴스 앞서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한 또 눈에 띄는 그런 그렇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발언 중에 하나였고 예. 세금을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면서 밝혔어요. 여기에 세금을 쓰겠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이 조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면 우리 세금 민원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신속 처리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과세 안 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예. 어디에다 세금 쓰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국방이니까 국방비입니다. 네. 그다음에 약자 복지를 실현했다. 복지비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에 세금 쓰겠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지원입니다. 네네. 정말 필요한 분야에 한 푼 낭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잘 반영된 그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절대로 이런 곳에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곳도 있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또 나오면서 예. 이런 곳에는 안 쓰겠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재정 회계를 투명화하겠다. 최근에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된 법과 원칙의 강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또는 정치 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 불법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곳에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에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밝혀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일을 일삼는다거나 네.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노동운동까지도 포함하는 명언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는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세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잔뜩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탈세 의혹이 아니냐 이런 여론의 눈총이 있으니까 앞다퉈 해명을 했네요. 기라성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로 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다른 것보다 조세 당국에서 탈세했는 혐의를 파악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일부 어떻게 보면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탈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네. 지금 관련되는 그 소수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전혀 그런 것 없다.
특히 이제 지금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출연에 따른 매출은 있지만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네네. 매출은 잡혀 있는 반면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없는 과정에서 그 시차 때문에 결국 그 탈세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탈세를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혹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고 특별 세무조사다 보니까 최종적인 어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세를 했다라는 그 의혹 자체만으로서도 이 톱스타의 어떤 그 명성에 그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어떤 청취자 내지는 팬들의 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한 납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민호 씨, 이병헌 씨, 김태희 씨 쟁쟁한 스타들이 해명을 했고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가 아니다라는 2번에 걸친 해명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뭐 글로벌 스타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세무 관계도 정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해외에서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탈세하기도 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 세무 교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차하면은 탈세로 지금 의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서 해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샅샅이 주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없게 또 팬들의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국내에서 팔린 슈퍼카라고 하죠. 억대, 뭐 수십억 대까지 가는 그런 슈퍼카 10대 중에 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드러났는데 이 슈퍼카 법인차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문제죠.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슈퍼카를 법인카로 구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슈퍼카라는 건 그만큼 성능도 엄청난 것이고 가격도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슈퍼카들인데 그러니까 저런 게 회사 차일 필요가 있냐? 맥라렌,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에스턴 마틴 뭐 이런 차들인데 벤틀리는 물론이고 에스턴 마틴은 그 영화에서 빨간색 그 영영식 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차는 영화사라도 구입을 할 차량들이 아닙니다. 영화사도 네네. 촬영할 때 다 렌탈을 해서 빌려서 그렇게 협찬을 얻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 보십시오. 법인차가 맥라렌의 경우에는 전부 100%가 법인차다.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왜? 아니 버젓이 국산차 더군다나 효율성이 좋은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이걸 법인카로 등록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입도 회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하고 유지 관리도 회사 비용으로 하면서 자기 개인 차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앞에 이제 최재형 변호사 계시지만 이거는 배임 횡령에 준하는 그런 범죄와도 맞닿아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결이 될까요? 녹색 번호판. 앞으로 이제 녹색 번호판 차는 저거는 그 법인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7월 달부터는 녹색 번호판을 지금 저런 식으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논의의 취지는 주말에 예를 들어서 동해안 바닷가에 녹색 번호판 차가 있다. 이거는 뭔가 그 상황이 맞지 않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뭔가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별하기 위한 것의 하나의 어떤 그 고육지책으로서 지금 녹색 번호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적 취지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 어떤 그 렌트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과 달리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아주 많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취지는 스스로 법인 그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회사 자체로서도 이와 같은 그 법인카를 특히 아빠 찬스
아빠가 법인의 대표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차를 무료로 그렇게 그렇죠. 수거를 하는 그런 게 그런 있죠.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어떻게 그 회사 자체에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국세청이 처음 신설된 게 196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을 신설했고 탈루소득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율 배반적인 모순을 없애고 번영의 원동력을 이룩하고자 금년 3월에 발족한 것이 국세청입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이낙선 초대 청장을 맞아 선량한 납세자의 가중한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 세수 증대, 오명불식, 국민 계몽의 3대 목표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세수 증대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과세 표준의 현실화로서 납세자의 능력에 알맞고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고, 둘째, 녹색 신고제를 실시해서 세무행정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불신을 없앨 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조사를 받던 병폐를 없앨 것입니다. 네. 국세청이 생긴 게 1966년이다. 격세지감이 있는데 당시에 이낙선 그 국세청장 그 청와대 민원비서관이었네요. 5개월 만에 이 탈루소득을 무려 25억 원 가까이 찾아냈다고 하네요. 초대 국세청장이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부 장관까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24억 7천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공이 한 2개 정도는 더 붙지 수천억 않을까요? 대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뭐 천억 대가 넘는 돈을 회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탈세가 횡행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세정을 확실하게 했던 기초를 다졌다라는 점에서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방침을 밝힌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깨끗한 세수행정, 국민들의 이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경북 포항의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했고 직접 해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이 죽도시장이 포항에서 가장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들어서는 모습이에요. 네. 대게 이름까지도 여기서 직접 뭐 지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큰 돌이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대게 판매하는 곳에서 큰 대게를 하나 들어올립니다. 그게 이제 화면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대게, 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대게를 하나 들어올리면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올릴 것 같아요. 이게 집게를 막 이게 깨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대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지더라고요. 저 대게를. 그래서 저 대게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큰도라. 네. 상당히 큼직한 또 야문 저 대게를 들어서 큰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저걸 또 내려놓으면서 이건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했다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주인장이 아예 안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궁금할 것 같아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네. 15, 20분간은 쪄야 된다. 자기 본인은 대게 참 좋아한다 하면서 대게 10만 원짜리 3마리인가 봐요. 예. 30만 원어치도 샀고 또 인근에서 이제 사과. 가자미도 사고 예. 사과를 10박스나 샀는데 이거 왜 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샀을까? 이 영덕 대게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경북 사과면 또 더 유명하고요. 그랬는데 아닙니다. 장애 아동시설에 보내달라고 김건희 여사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친서민 행보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죠. 이 복지 또 친서민 이 활동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장애 아동 시설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는 죽도시장 방문에 앞서서 포항에 기계천이라는 이제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운동가들하고 하천 정화 활동을 했는데 거기 무슨 흙공을 던져놓더라고요.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그 포항이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포스코도 멈춰쓰고 했었는데 결국 얘기하신 것처럼 그 포항 기계천을 찾아가지고 정화용 흙공을 이제 던졌는데 이 흙공이란 것이 황토에 그 EM 발효액을 넣어가지고 그 반죽해서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것을 던져 넣으면은 결국 그 어떻게 보면 그
오염되고 했는 것을 그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흙으로 된 그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M 흑공인데 이게 유용 미생물군의 그 뜻이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같이 이렇게 발효해 있는 그런 내용을 던짐으로써 하천에 있는 썩은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화 물질을 했는 것이라서 결국 그쪽에 있는 하천을 정화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이지만 이미 포항 이외에도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활동을 이미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가 죽도시장에서 물건값을 직접 치렀는데 그때 들고 와서 쓴 하늘색 파우치가 화제였습니다. 네. 이게 과거 발달 장애인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였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하늘색 파우치를 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거 상당히 고가의 명품일 것이다. 또 뭐 에르메스 아니냐? 그러니까요. 샤넬 아니냐? 수백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건데, 저게 바로 얼룩말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얼룩말이 그려져 있는데 발달 장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걸 또 계속 화면에 영상에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거든요.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뭐 명품이 아니라 발달 지금 장애인의 참가자미를 직접 사는 할머니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쓰고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 돈을 꺼내잖아요. 예, 중요한 건 화면에 보이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면서 발달 장애인에게까지 관심이 가지게 되거든요. 네네.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관심을 불어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전략적 홍보 효과, 관심 유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파우치를 들고 등장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대한적십자사의 바자회에도 이 파우치를 들고 왔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한 것을 보면 작년과 이번 해에서 계속 들고 다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평소 때도 어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아동이 만들었던 그와 같은 파우치를 평소 때도 계속 들고 다니고 그것을 지갑처럼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2022년 적십자사 바자회 행사에 하늘색 파우치를 들고 왔는데 엊그제 있었던 그 죽도시장에서 들고 왔던 그 파우치가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이 대한적십자사 행사 때 있었던 파우치라서 결국 저희도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장애인 뭐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활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만들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금 그 퍼스트 레이디인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애정, 그 장애인들이 생산했던 것을 물건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 여사의 중소기업 제품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완판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게 이제 외국 영부인에게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셸 오바마, 뭐 중국의 그렇죠. 펑리위안 펑리위안 여사. 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보면 예. 내용이 비슷해요. 김건희 여사 5만 원대 스커트, 3만 원대 슬리퍼 이게 다 완판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뭐 아주 대놓고 그 중소기업에서 씀직한 원피스, 예. 뭐 셔츠 이런 거 입고 나와서 딸들과 함께. 그렇죠. 또 펑리위안 여사도 20만 원대 중국산 코트를 입고 와서 완판시켰다. 이게 중소기업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명 모델을 쓰거나 TV 광고를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가 미셸 오바마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엄청난 홍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이 효과가 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지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얘기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한 대형마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마트인데요.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꾸자. 네.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우선은 대형마트가 왜 일요일 날 이제 문을 닫느냐는 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거 할 때는 주말에 이른바 마트 쇼핑, 마트 몰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문을 닫을까? 그만큼 이제는 이 고객들의 이 방문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자꾸만 이제 이 고객 숫자도 줄어들고 차라리 주말에 이 마트 종사자들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을 닫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이 평일 휴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노총 마트 노조에서는 철회하라. 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영업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 수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이 평일날 마트를 휴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실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쪽과 그 다음에 마트의 노조 간에 뭐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대형마트 이사가 이제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매출액의 변화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1시간을 영업을 줄이면 매출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리 큰 변동은 없다는 것이 나름대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과 22년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퇴근해서 이제 그 마트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이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패턴을 확인해서 옛날에는 10시에서 11시까지 했다가 네, 네. 11시를 10시까지로 해서 결국 그 영업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패턴을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삶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ESG 경영 차원에서도 하는데요. 다각도 포석을 해서 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간도 고려하고 또 네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은 그래도 저녁에 가서 쉴 수 있지만 11시까지 일하면 그 다음에 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한 결과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줄이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난다는 마트 네. 측의 반응이 있고 1시간을 줄이지만 급여는 변동이 없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급여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마트 측으로서는 이제 이 경영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기타 경영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뭐 전기 비용도 좀 절약될 수 있는 아무래도요? 것이고. 예. 예. 경영 비용 절감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압축된 시간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늦은 시간보다는 세 번째로는 직원 만족도가 앞서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ESG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의 평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네. 이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트의 모든 전국 점포가 다 1시간씩 단축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용왕자, 신촌, 용산, 왕십리, 자양 여기는 신용왕자. 예, 신용이 네. 왕자면은 10시 반까지 한다는 건데요. 결국 그 소비 패턴 지금 그 얘기했던 그 신촌이라든가 용산이나 왕십리는 젊은 층이 있고 늦게까지 쇼핑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0분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11시까지는 아니고 줄이지만 30분 더 해서 10시 반까지 여기 4개는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실적에 따라 매장별 운영 시간은 조금 더 조절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마트가 뭐 지금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L사도 있고 뭐 H사도 있습니다. 다른 대형 마트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조금씩 이제 시간을 앞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텐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마트라는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매장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형 매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정에 영업을 마감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영업시간 단축의 효과를 보면서 네.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도 있죠. 시간이 이렇게 앞당겨지게 되면 늦게 퇴근하는 분들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만
마트를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들은 아예 장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바로 전데요. 네네. 저도 매일 야근하고 가면은 세입 겨우 하고 해가지고 이제 11시 대에서 물건 샀던 기억이 있는데 늦게까지 이제 그 쇼핑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네. 대신에 요즘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나 이런 데는 야간 배송 그리고 당일 배송 이런 인터넷 배송하는 그런 데가 있고 마트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좀 완전히 크지도 않고 완전히 작은 편의점도 아닌 어떤 중형 규모의 그와 같은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11시나 12시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입니다. 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 꿀팁이 또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마감 시간 직전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럼요. 버스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아침에 6시 반까지 타면은 버스 요금이 절약됩니다. 네. 자, 마트는 그럼 뭐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 자, 10시까지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트의 경우에는 마감이 된다 그랬죠. 8시에 가시면 됩니다. 8시. 8시. 88 골드타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8시쯤에는 가야 그때부터 이제 마감 세일이 시작하거든요. 아이, 배 소장님 왜 9시나 안 돼요? 9시 가면 이미 좋으면서도 세일을 하고 있는 물품들은 마감 세일이 시작되면 팔려나가고 없습니다. 네. 딱 8시쯤 가서 호시탐탐 어떤 물건일지 마감 세일 나온 물건들을 보시면 바로 사서 바구니에 담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9시 넘어서 가면 좀 늦습니다. 네. 잘 들으셨겠고요. 자, 얼마나 더 저렴할지를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좀 최 변호사님이 설명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초밥 같은 경우에 낮에는 15,990원 하던 것이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그는 7,990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죠. 8,000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도 8,990원이었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90원이고 닭강정 같은 경우에도 14,000원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1,900원인데요. 소고기 초밥도 12,000원이었다가 7,900원에서 최대 50% 말 그대로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타임 세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중요한 게 이 마감 세일이 대형마트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편의점에도 있다고요? 저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앱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사실 이제 대형 규모의 대기업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편의점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앱을 이용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편의점의 할인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짧은 즉석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바로 내일 아침이면 이제 유통기한이 지납니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주로 가서 김밥이라든지 또 도시락이라든지 유통기한 임박한 거 있거든요. 그걸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물가를 걱정하는 게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식자재 마트가 인기라죠? 식자재 마트 정말 저도 이제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에는 24시간 합니다. 거기다가 도매로 하니까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는데요. 뭐 예컨대 이제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개당 750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MZ 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마트, 뭐 대형 마트뿐만 아니고 식자재 마트라고 하는 데서 지금 많이 가고 하는데 네.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랑 손잡고 자주 갑니다. 정말 최저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핫도그 한 개가 750원이면 정말 싼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이스크림 한 개도 뭐 1,500원, 2,000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 속에서 핫도그 한 개가 750원이라는 것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정말 엄청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참 다양하게 이 저렴한 식생활 또 소비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내일도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